알래스카 개발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은 처음에 그 얘기 있다가 한국은 쏙 빠져서 그게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 부담이 큰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은 어떠냐니까 1,500억 달러가 어디로 가냐니까 마스가 미국에 조선업을 탄탄하게 해주는데 그걸 재생시키는데 우리 돈을 투자하겠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이제 곧 입추가 됐으니까 곧 이제 시원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온은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데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한일 간에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하여튼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가 추가 15%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이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동안 25% 얘기가 있다가 유럽이 15% 되고 그다음 일본도 15%로 정했다. 한국도 15%로 정했다. 이런데 그게 다 동률되고 한국은 미국하고 노무현 정권 때 FTA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간한 거는 거의 관세가 상호간에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15% 올라갔으니까 15%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존에 자동차세 2.5%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15%로 얻는 걸로 미국은 생각했는데 일본은 15%가 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 그냥 15% 올라간 거고 일본은 기본에 2.5% 있다가 15% 됐으니까 12.5%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섭외를 잘하고 교섭을 잘한 거 아니냐. 한국은 손해본 거 아니냐, 2.5%.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하는 얘기는 2.5% 있는 데다가 15% 얹었다 얘기예요. 그럼 17.5%란 얘기야. 근데 이제 자동차는 2.5%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와규, 소고기 같은 경우는 26.4%인가 그래요. 거기다 15% 오면 41.4%, 41.6%인가 그렇게 된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일본에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면은 15% 이하의 지금까지 관세를 매겼던 제품에 대해서는 15%가 되는 걸로 알았고 15% 이상 됐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그대로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관보에서 나온 게 뭐냐니까 그냥 지금까지 관세했던 거에다가 15%를 플러스한다 얘기해요.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상무장관이 미국을 건너가서 좀 알아본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하여튼 지금 그 정도고 일본이 교섭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언론의 반응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지금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 또 냉정하게 비판하는 또 학자들은 보면은 사실상 25% 그대로 매겼다 하더라도 일본이 자동차 수출하는 데는 조금 손해는 있다 한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일본 자동차가. 이번 한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한국은 3,500달러지요. 일본은 5,500억 달러.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방금 달라라는 게 뭐냐면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에 투자하라.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거 하잖아요. 거기에 일본은 5,500억 달러고 한국은 3,500억 달러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일본은 이게 아주 소위 말해서 허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알래스카 그 LNG 개발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은 처음에 그 얘기 있다가 한국은 쏙 빠져서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좋은 조건이냐면은 이거는 사실상 투자가 거의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큰 투자라는 거예요. 이게 알래스카에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과연 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별로 높지 않는 곳에다가 투자하는 돈을 거기다 일본 돈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거. 근데 한국은 어떠냐니까 1,500억 달러가 어디로 가냐니까 마스가라는 게 뭐냐, 미국에 조선업을 탄탄하게 해주는데 그걸 재생시키는데 우리 돈을 투자하겠다. 야, 이거는 서로에게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알맹이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알짜배기 사업.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군함을 거의 1년에 제대로 만드는 게 없는데 지금 그래서 한국에 조선업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군함을 완전히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노후화된 미국 군함을 그걸 수리를 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장도 새롭게 손봐야 되고 노동자들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게 투자해야 될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1,50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꼭 해야 될 정도의 투자. 그걸 카운트를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알래스카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속빈강림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헛개비일 수도 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알짜배기 투자를 한다. 거기에 카운트가 1,500달러. 그래서 2천억 달러도 그것도 보면은 그동안에 삼성이라든가 현대가 지금 그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다 카운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정말 교섭을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 하니까 아까 말한 마스가라는 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마가라는 게 미국을 위대하게 거기에다가 배 대문자를 넣어가지고 그 마스가라는 게 이제 그걸 한국에서 미리 준비를 너무나 잘 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미국이 투자하라니까 마지못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플랜을 가지고서 정말 윈윈하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워가지고 와서 프레젠테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상당히 내가 그전에 왔어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미국한테 줄 게 있다. 그게 바로 조선업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로 필요한 거였고 거기에서 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제 조선업인데 그게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달러 정도를 거기에다 투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업은 앞으로 1,500억 달러 이미 딱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나가는 거니까 앞으로 한국 조선업은 상당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에게 엄청나게 좋게 한다는 거죠. 같이 윈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흔쾌히 한국에게 15%로 관세를 낮춰준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는. 근데 일본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게 세팅이 안 되고 서로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뭐 수틀리면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러면 너희들 제대로 투자 안 하면은 관세 25% 되돌릴 거야.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교섭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그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이 깔끔하게 협상을 잘했다, 일본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잘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어제 뉴스인가? 딱 보니까 반도체 관세 100%딱 나오는 순간 어떤 기사는 이제 삼성 큰일 났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바로 나온 게 뭐냐? 미국의 공장을 짓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긴다. 아니면 뭐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 지금 유럽에 대해서는 반도체 15% 매겼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할 거란 얘기죠. 높아봐야 15%. 그리고 국내에서 하는 거는 미국 국내에서 공장을 짓는 거는 관세가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100% 관세 매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을까요? 중국하고 일본 래피더스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일본에 짓고 있으니까 관세 100% 그대로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최애국 대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거의 구군을 걸다시피 하면서 래피더스에 온갖 투자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큐에 갈 수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시바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평가는 어떤가요?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서 이번에 그 협상을 담당했던 분이 과연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시바 시게루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자민당 내에서 외톨이에 가까웠단 말이죠. 지난번 총재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그나마 열 몇 명 있던 자기 그 뭐라나 파벌 멤버들이 거의 다 해체되거나 떠나가 버렸어요. 그 외톨이가 진배 없어 이 사람은 거의 총리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인식이었는데 이번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인재를 과연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시바 시게루가 협상을 할 때에 좀 화도 내고 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트럼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게 적절하게 잘 대처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상 아베하고는 트럼프하고 그렇게 잘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 1기 때에 아베가 뭘 하겠다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뭔 얘기냐니까 사실상 말을 돌려서 얘기했는데 아베한테 다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베가 너무나 뛰어났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옥수수 사겠다 해놓고 안 샀죠. 그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 거의 안 지켰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4년하고 4년 더 하면은 그때까지 지키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다 갑자기 아베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1기 때에 아베하고 맺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하나도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벼르고 협상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시바에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측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뭔가 지난번에는 좀 당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관세 협상 결과가 일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관세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으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자동차죠, 당연히. 자동차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기간 산업이고 거의 노동 인구의 10% 가까이가 이 자동차 산업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GDP의 10% 가까이를 이 자동차 산업에서 내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4.7%, 4.8% 그 정도래요. 인구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일본이 훨씬 더 비중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자동차 관세 거의 생산을 걸었다 해도 가네. 그 교섭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걸 내줬냐면은 쌀 수입하겠다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해외로부터 쌀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했어.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농가, 왜냐? 자민당 지지층은 전부 농어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농어촌이 쌀 수입함으로 인해서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막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쌀값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쌀 그렇게 부족해서 가격이 그렇게 미국 쌀 수입 안 하겠다는 거냐? 여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산성 장관이 쌀 수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쌀 수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미니멈 액세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일본이 1년에 총 생산하는 쌀이 이제 한 700만 톤 정도인데 77만 톤인가는 무관세로 수입을 해야 돼요. 그게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 그 영향이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일본말로 와꾸라는 게 있죠. 요 와꾸 내에서는 무관세로 수입을 해야 된다. 그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뭐 600인, 700분이 뭐 엄청나게 붙어요. 그런데 요 내에서는 관세를 매기면 안 된다. 그게 옛날 우루과이 라운드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각 여러 나라에서 77만 톤을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도 거기서 10%인지 20% 정도는 거기에 충당되게 7만 톤 정도 수입했다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수입하라 그러니까 여기 77만 톤을 거의 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농가에는 피해가 안 가죠. 그대로 그 와꾸내 고 하던 거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던 걸 미국으로 다 돌려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좀 불만이 갔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특별히 변한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쌀 수입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잉기 100대 수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군사 무기 좀 사들이는 거하고 이런 것들 하고 관세 25%를 15% 낮추는 데서 반대급부로 그런 것들 하겠다. 그 다음에 투자를 5,500억 달러를 하겠다. 이제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15%를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자동차 산업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15% 정도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불만을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25% 정도 돼도 미국의 경쟁력이 비슷해질 것 같은데 15% 낮추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부품은 대부분 외부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요. 그게 관세가 다 담백해지잖아요. 25%나 막 30%나 막. 그걸 가지고 조립해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미국. 이래가지고 그게 USMCA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인 거죠. 자유무역협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국가에서 들어오는 제품 70%, 75% 이상이 되면은 무관세인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차를 만들어 왔는데 캐나다에도 25% 때려버리고 30몇 프로 때려버리고 멕시코에도 25%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만든 차가 관세가 더 높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이만큼 나온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15%로 내려오면은 아주 선방한 거죠.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그게 세금 때려버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부속품들이 해외로부터 들어오면서 그게 관세에 매겨지니까 미국 자동차 가격이 훨씬 더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15%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의 더 관세가 높으니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 미국이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관세를 그렇게 오히려 일본보다 더 높게 매겨버렸을까요? 그게 사실은 자유무역 그게 맺어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도 FTA가 있었는데 무시하고 15% 때린 거. 그 다음에 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자유무역 협정 이것도 무시하고 25%, 30%막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결국 뭐냐? 관세를 왜 때렸어요? 미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해외에 있는 공장을 미국 내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게 뭘 말하냐? 캐나다에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 멕시코에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 자 국내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보다도 더 관세가 높은 이유가 멕시코, 캐나다에 있지 말고 국내로 들어와라 이거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노동자 임금만 볼게요. 멕시코인에게는요, 평균 시급이 2.9에서 4.9달러예요. 평균 시급이. 근데 미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26에서 32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9배야, 임금비가. 그 멕시코에 있는 공장하고 캐나다에 있는 공장이 미국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임금비가 거의 7, 8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장이 미국 내로 들어와서 그걸 짓는다고 해서 관세는 제로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익이 남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뭔 얘기 하냐면은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활성화되면은 또 여러 가지로 그 부가가치가 생기고 해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공장이 생산해서 관세를 맞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그게 놀라웠어요. 왜? 일본은 25%에서 15%까지 낮춰줬는데 왜 오히려 캐나다나 멕시코 거기에 미국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든 자동차 관세를 더 높게 매겼느냐? 그래서 미국에 본사가 있는 빅3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불평을 했었어요. 나 처음에 그걸 읽었을 때는 이게 뭔 짓을 한 거야, 트럼프가. 그랬는데 트럼프 의도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캐나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거 다 미국으로 들어와. 이걸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 미국 공장이 40 몇 프로 가까이 차지해요. 근데 이 공장이 만약에 미국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 폭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의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안 보세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25% 매겼단 말이에요. 이걸 내릴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거, 아직까지. 그러면은 그 신호는 뭐냐? 미국 군대 들어와라 이건데, 들어가는 순간 멕시코는 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상당히 좀 변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게 이득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정확히 이제 질문하셨는데, 일본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15% 정도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다. 사실상 25% 되더라도 뭐가 문제냐니까 엔화가 있잖아요. 엔화가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당 105엔, 110엔 했는데 지금 145엔 정도 하잖아요. 그 과거에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과거에 1달러당 110엔 정도 할 때도 일본 자동차는 엄청난 흑자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때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1달러당 145엔, 150엔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그만큼 높아져도 이게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 일본의 엔화는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강세 달러를 낮추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죠? 금리도 낮추려고 그러고.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굉장히 지향해요, 트럼프는. 그래서 엔화가 높아지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그런데 일본은요, 엔화가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왜? 일본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여요. 거기다가 실제로는 적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일본도. 무역 적자가. 현금 흐름으로 봐서는 적자가 계속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올라갈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 교육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거는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팔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가격이 너무 비싸. 그게 아까 말했던 엔화가 싸지면서 가격이 더 높아진 거죠.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덩치가 대부분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 미국은 도로가 늘지늘지하잖아요. 그게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차들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휘발유도 많이 먹죠. 연비가 낮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쫙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오른쪽 핸들, 왼쪽 핸들, 이 얘기가 나와요. 일본은 오른쪽 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왼쪽 핸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오른쪽 핸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라인을 하나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생산한 것이 일본에서 많이 팔려가지고 생산 설비 그 원가보다도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면 하겠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차에 대한 인식이 오랫동안 이게 쌓여가지고 별로 없어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 미국의 책임이 많이 있는 거죠. 미국이 과거에 일본에서 차를 좀 팔다가 잘 안 팔리니까 출소해버린. 그러니까 영업 지점도 별로 없고,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거, 안전점검 이런 것도 미국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샷경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차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차금 있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그거 차금하는데 2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요. 20만 원 우리돈으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살려 그러면 융자를 받으셨잖아요. 이 제도가 미국 차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제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딜러 문제가 있는 거야.
차를 사놓으면은 수리를 하려 그러니까 뭐 서비스 센터가 많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한국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 전역에 한 4,000개 정도가 있는데 미국은 뭐 360개 정도밖에 없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차 사고 나서 나중에 고장 나면은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품 교환 이런 거 해야 되잖아. 한 달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미국 차를 아예 살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성이 되다 보니까 미국 차는 아예 머릿속에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일본 자동차는 5만 대, 6만 대, 몇십만 대 미국에 팔리는데 미국 자동차 한 대도 안 팔린다. 한 대도 안 팔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한 10,000대 가까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픽업 트럭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 차가 좋은가 봐. 왜냐? 미국에서 그 보조금을 계속 그건 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이 있잖아. 이 하나는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다 집중해서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에서도 꽤 팔린다. 그리고 테슬라가 한 5, 6천 대 정도 팔리고. 그게 다인데, 근데 한 대도 안 팔린다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게 지금 트럼프는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된 통계치 가지고 얘기하는 적이 없으니까 말이 되는 신뢰성이 완전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미군 주둔이 뭐 4만 몇천 명이라는데 2만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또 다음 얘기하면 또 4만 명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랄까 의도된 뭐 트럭이잖아요. 이게 신뢰성이 팍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일 자동차 협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일본의 자동차 경쟁력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일본이 타격이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조금씩 있겠지만 뭐 엄청나게 뭐 결정적인 타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